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두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기능사에서 최근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 특히 5번 이상 출제되었던 문제만 모았습니다. 이름하여 오고초려. 5번 이상 출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들만 지금부터 만날 겁니다. 전기이론 30개, 그리고 전기 기기와 설비 모두 30개씩 총 90개의 문제를 모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답이 없는 보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답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어떤 게 답이지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PDF 그리고 다산 이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 이론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도가 좋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겠죠. 전기가 잘 통하는 재료는 보통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재료는 구리이지만 전기가 잘 통하는 재료는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금, 은, 동이랑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요, 은이 가장 잘 통합니다. 그래서 2번 구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3번도 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고 4번도 알루미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로는 은이 가장 잘 통하는 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처럼 되어야 합니다. 은이 가장 전기 전도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금속도체의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도체에서 전기저항은 식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요. 그 다음에 A는요 면적이죠. 그리고 로라고 하는 것은요 고유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항은 저항인데 고유 저항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고유 저항에 그리고 길이에 비례하고요. 면적에는 반비례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 잘못된 보기 먼저 찾아보죠. 1번, 도체의 저항은 고유 저항과 길이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길이에는요 비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체의 저항은 길이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아니요. 길이에는 비례하죠. 3번,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 반대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비례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틀린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4번, 도체의 저항은 고유 저항에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 설명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도와 반도체의 저항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온도라고 하고요. 이쪽이 저항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도체가 갖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도체가 가지는 특성이죠. 따라서 도체는 비례하고요. 반도체는 반비례한 특성 가지고 있거든요. 1번, 저항값은 온도에 비례한다? 아니요.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2번, 저항값은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니요. 4번, 저항값은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요. 그냥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답을 볼까요? 답은 2번,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4번, 오메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메 법칙은요, I는 R분의 V고요. 그 다음에 V는 IR이고요.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메 법칙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2번,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비례하나요? 아니요, 반비례하죠. 2번, 전류는 전압에 반비례하나요? 아니요, 전압에 비례하죠. 4번, 전압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나요? 아니요, 그냥 전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2, 3, 4 모두 다 옳지 않습니다. 답은요, 1번,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 이 말만 맞게 되는 것입니다.
5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 중에서요. 자, 접지 저항이라는 거, 이거 대지와의 저항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안전한 거예요. 3번에 도체 저항, 일반적으로 구리 안에 있는 저항, 이런 것들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4번에 접촉 저항, 보통 우리가 스위치 내부에 있는 이런 접촉 구조일 때 그런 기계적 저항, 기계의 정기적 저항 모두 작아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거는 뭘까요? 우리한테 그래야지 더 유리한 거. 이게 답이죠. 절연 저항이죠. 예를 들어 절연 장갑, 절연 화 이런 것들은 절연 저항은 모두 커야지 우리 인간에게 더 이롭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6번, 동일한 크기의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어지는 경우 중에서 전체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모두 직렬로 접속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두 다 직렬로 접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항 가장 크죠. 3번은요, 2개는 직렬, 2개는 병렬이래요. 이렇게 하나, 둘, 2개는 직렬이고요.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2개는 병렬,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4번, 1개는 직렬, 3개는 병렬이래요. 그러면은 1개 직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병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흐를까요? 모두 다 병렬일 때죠. 모두 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두 병렬일 때 저항이 가장 작기 때문에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겠죠. 2번은 그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답이죠. 모두 병렬로 접속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7번, 10ohm짜리 저항 10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10ohm짜리 저항 10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직렬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직렬 연결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이니 자, 이 값은 100ohm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 한번 할 때 볼까요? 자, 10ohm짜리를 10개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ohm이 되겠네요. 자, 이제 풀면 됩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의 저항은 병렬 연결했을 때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렬 100은 1보다 몇 배가 되는가? 요거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자, 1번에 10입니까? 아니요. 2번에 50입니까? 아니요. 4번에 200입니까? 아니요.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00은 1에 몇 배예요? 100배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100이라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답 한번 볼까요? 3번 이렇게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8번,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몇 ohm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R은 2ohm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자, R이 2,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도 2입니다. 자, 이때 전체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2ohm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2가 2개 있으니까 4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2가 또 2개니까 여기 4가 됩니다. 그러면은 4ohm, 2ohm, 4ohm 이렇게 합성 저항 구하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분의 1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기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아마 1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 자, 2 아니죠. 3 아니죠. 4 아니죠. 자, 뭐가 답이 됩니까? 1이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답은 1ohm이 됩니다. 9번,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자, 1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법칙이 있죠. 1법칙은 무엇에 대한 법칙입니까?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죠. 한번 볼까요? 자, 1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다. 아니죠.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에요. 3번, 1법칙은 회로망에 이미 한 폐회로 중에 전압 강화의 대수압과 기전력의 대수압은 같다. 이 기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나오니까 이거는 2법칙에 대한 얘기죠. 4번, 2법칙은 회로망에 유입하는 전력의 합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2법칙이 아니라 1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3번, 4번 모두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은 2번이죠.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다. 10번, 전기분해를 통하여 석출된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 당량과 어떤 관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화학 중에서 전기 분해 석출량 전체 나오는 양은요. 이렇게 KQ로 놓을 수 있어요. 이 Q라는 게 IT이기 때문에 IT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석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당량이에요. 비례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이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2번.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반비례한다? 아니요.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전기량에 비례하고 화학당량에 반비례하나요? 아니요. 둘 다 비례해요. 4번 전기량에 반비례하고 화학당량에 비례하나요? 아니요. 전기량에도 비례하고 화학당량에도 비례해요. 여기 K 화학당량에도 비례하고요. Q 전기량에도 비례해요. 1번은 어떤 표현이 돼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전기량과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1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열량 계산식 어떻게 됩니까? H는 0.24에 I제곱에 RT. 자, 이렇게 되는 거 모두 아시죠? 1번은 왜 안 됐어요? 0.24에 I제곱 R, T가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안 돼요. 2번은요, 0.024? 0.24가 아니라 0.024? 이래서 안 돼요. 3번은요. 0.024i 제곱 r 제곱? t가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r은 제곱이 아니죠. 0.024도 아니고요. 3번은 무조건 아니에요. 4번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맞아요.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0.24i 제곱 rt.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2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자,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직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렬이 있다고 해볼게요. 10개라고 했는데 정전 용량이 그냥 편하게 10페러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10페러짜리가 10개 있으면요 10페러 곱하기 10개니까 이거 100페러 됩니다. 자, 그런데 직렬로 있으면요 10페러짜리가 10개 나누니까 이거 1페러 됩니다. 자, 이때부터 잘 풀어야 돼요. 직렬 접속할 때 값은 병렬 접속할 때 값보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100분의 1로 줄게 되는 거죠. 그쵸? 자, 1번은 왜 안 돼요? 10분의 1로 감소한다? 아니죠. 3번은 10배로 증가한다? 감소한다니까요. 4번 100배로 증가한다? 감소한다니까요. 어떤 게 답이 되어야 됩니까? 100분의 1로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100분의 1로 감소하잖아요. 직렬은 병렬에 비해서요. 맞아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100분의 1로 감소한다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3번 다음 중 극성이 있는 콘덴서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 중에서 극성이 있는 것, 자, 이렇게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있는 콘덴서를 찾는 겁니다. 바리콘은 밸리어블 콘덴서예요. 커패시터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극성이 없어요. 3번 마일러 콘덴서,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것도 없어요. 4번에 세라믹 콘덴서도 없어요. 오직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요, 뭐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이런 것만 가능한 겁니다. 자, 답을 볼까요? 탄탈 콘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탄탈 콘덴서입니다. 14번 5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00볼트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꼭 물어보고 있죠. 자, W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2분의 1에 CV의 제곱만큼 축적되죠.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그쵸? 2분의 1 곱하기 C값이 5마이크로페럿이죠. 5 곱하기 12-6제곱 곱하기 1000볼트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이 1000의 제곱이면은 100만이니까 공 6개 없어져서 2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 2.5 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5 줄이라고 하면은요, 몇 번이 답이 돼야 될까요? 2번 아니죠. 3번 아니죠. 그 다음에 4번도 아닙니다. 여기 아마 2.5 이렇게 나와야지 답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짜잔, 1번 2.5,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5가 됩니다. 15번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나타낸 거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자, 이렇게 C1이 있고요. 그 다음에 C2가 있고 두 개의 커패시터가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C1 그리고 C2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더하면은 돼요. 그쵸? 뭐 3번처럼 합분에 곱하는 거는 이렇게 직렬로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C1과 C2가 직렬로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자,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C1 플러스 C2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답은 그럼 볼까요? 1번 C1 플러스 C2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16번 다음 중 전속 밀도의 단위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말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전속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전속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단위가 쿨롬이 되는 거죠. 그쵸? 밀도는요, 면적당 얼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쿨롬 퍼 제곱미터로 되면 됩니다. 자, 여기 3번의 웨버 퍼 제곱미터는 무슨 뜻일까요? 제곱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밀도는 밀도인데요. 웨버가 뭐에 대한 겁니까? 자속이니까 이건 자속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자속 밀도 물어보면 웨버 퍼 제곱미터로 나올 수 있는데, 전속 밀도는요, 이렇게 쿨롬 퍼 제곱미터. 밀도 하면 이렇게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 한번 볼까요? 네, 답은 이렇게 쿨롬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17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자성체 하면은 강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니 코가 철망에 걸렸다. 이렇게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렇게 네 개가 바로 강자성체.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너도 강한 자석이 되는 애,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니켈 들어갔죠. 철 들어갔잖아요. 망간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번에는 이상한 애가 나오겠죠. 니코철망 아니라 이상한 애가 하나 나오겠죠.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백금 나왔네요. 그렇죠? 백금은 아닙니다. 18번 비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였다. 자,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투자율에다가 자기장의 세기 H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H는 고정이죠. 그런데 이때 이 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이 진공의 투자율, 그 다음에 비투자율, 그 다음에 H를 이렇게 곱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 비투자율이 몇 배인 물질로 바꿨다는 거예요? 10배짜리로 바꿨대요. 자, 어떤 비투자율이 1인 물질이 아니라 10배로 더 강한 물질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속 밀도도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10배가 되겠죠. 10배 더 좋은 물질을 넣는데요. 1번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아니요. 3번 50배로 커져요? 아니요. 4번 100배로 커져요? 아니요. 딱 몇 배? 10배만큼만 커지는 겁니다. 답 한번 볼까요? 답은 이렇게 돼요. 10배로 커진다. 19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전선에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무슨 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대면은 알 수가 있겠죠. 엄지손가락으로 대면은 이렇게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타내는 방향,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위로 한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플레밍의 왼손은 어떨 때 써요? 우리가 우, 발, 좌, 전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죠. 자, 이거는 전동기 법칙을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거 설명하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거는 발전기를 설명하니까 아니에요. 4번의 렌츠는요, 자속의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앙페르라는 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앙페르. 자, 이런 말 나와야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혹은 뭐 오른손 법칙,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데 앙페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20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한다. 이 힘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정하는가? 도체에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자,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거 전동기 같으세요? 아니면은 발전기 같으세요? 이것만 딱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되는데, 전기 넣었는데 힘이 만들어진다.
전동기계 발전기예요? 아유, 당연히 전동기죠. 그쵸? 모터죠, 당연히 이거. 자, 그러면은 우, 발, 좌, 전 이것도 기억나세요? 자, 좋아요. 발전기는요, 뭐예요? 우발.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고요. 전동기는요, 왼손 법칙, 플레밍의 법칙 중에서 왼손 법칙이 설명합니다. 1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아니요. 렌츠의 법칙이에요? 아니요.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이에요? 아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이거를 설명한다고요. 답 볼까요? 그렇죠. 플레밍의 바로 왼손 법칙이 이 현상을 설명하죠. 21번,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 관계로 옳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와 그 다음에 자기를 나타낼 때 대응 회로인데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를 같이 설명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자속 밀도와 전류 밀도 옳게 나타냈나요? 맞아요. 2번, 자기 저항은 전기 저항이냐? 맞아요. 기자력은 기전력이냐? 맞아요. 그쵸? 잘못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만 가려야지 좋을 것 같은데 다 일단 가리기는 했는데 4번 자속과 전속은 잘못된 겁니다. 이 자속에 대응되는 것은요. 여기에는 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22번 반지름 R 권수 N인 원형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중심의 자기장의 색이식 물어보고 있죠. 자, 이게 원형 코일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 물어보거든요. 하나는 직선, 무한장 직선일 때는요. 이때는 H는 2파이 R 분의 I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때는 2파이 R 분의 NI 이렇게 되거든요. 원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파이만 지우면 돼요. H는 2R분의 NI 이렇게 됩니다. 2번은 왜 안 돼요? 그냥 2번은 안 돼요. 3번도 이것도 아니에요. 4번은요. 2파이R분의 NI는요. 이거는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설명하는 겁니다. 1번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럼 원형 코일이니까 2R분의 NI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답 볼까요? 2R분의 NI 요게 답이네요. 23번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R은 두 도선 간의 거리고요. 자, 일단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평행한 선에 또 전류가 흐릅니다. 이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서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두 개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당기는 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당기는 힘은 흡인력이라고 합니다. 흡인력이기 때문에 일단 2번 아니에요. 그렇죠? 4번도 아니에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R이잖아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힘이 더 커질까요? 아니요. 둘 사이가 작아져야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R이 클수록 거리가 클수록 커진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R이 클수록 그 힘은 더 작아진다. 그런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답 한번 볼까요? 1번 흡인력이며 R이 클수록 작아진다. 자, 이 설명이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4번 자체 인덕턴스가 2헨리라고 하고요. 자, 이때 25줄의 에너지가 저장되었대요.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 물어보고 있네요. 원래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25줄이니까 W는 이렇게 풀 수 있죠. 2분의 1에 L, I의 제곱 이렇게 풀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런 거 계산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풀 수 있죠. W가 얼마예요? 25가 됐다는 거잖아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L 값은요 2고요. 그쵸? 그러면 I의 제곱이 25가 됐다는 거죠. 이거 그냥 약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I의 제곱이 25래요.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I의 제곱이 25가 되려면은 I는 얼마? I는 5겠네요. 그쵸? 5, 25니까요. 1번에 2A입니까? 아니요. 3A 아니요. 4A 아니요. 얼마가 돼야 돼요? 5A가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답은 몇 번? 네, 그래서 4번 5A가 됩니다. 25번 자체 인덕턴스 0.2L 코일에 0.1초 동안에 1A가 전류가 변화했답니다. 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물어보고 있죠. 이 식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도되는 기전력 식 쓰죠. 이는 L 델타 T분의
자, 델타 I 이렇게 우리가 식 쓸 수 있죠. 유도되는 기전력은요. L값 0.2 곱하기 시간이 0.1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1A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럼 요 값은요. 0.1분의 0.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0.1분의 0.2는 얼마예요? 그냥 2가 되겠네요. 단위는 볼트, 2볼트 만들어진 거예요. 1볼트? 아니요. 3볼트? 아니요. 4볼트? 아니요. 몇 볼트? 2볼트가 나와야 합니다. 답 볼까요? 답은 2볼트가 됩니다. 26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과 L2인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가동 접속되었을 때, 자, 가동에다가 별표 칠게요. 플러스 서로 합쳐지는 접속이라는 뜻이죠. 여기 코일 하나가 있고 또 코일 하나가 있는데 이게 L1이고 이쪽이 L2예요. 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접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식이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같은 방향 가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를 넣어서요. L1 플러스 여기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1번은 말이 됩니까? 마이너스 2M인데 아니요. 여기는요. 3번은요. 그냥 플러스 M인데 됩니까? 아니요. 2번은요. 마이너스 2M인데 돼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L은 L1 플러스 L2하고 플러스 2M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답이 되는 거죠. 맞아요.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왜요? 여기 가동 접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27번. 전원 100V에 가전제품 100W 5개, 60W 5개, 20W 10개, 1kW 1개를 연결하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와트수 먼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어요. 100W가 5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500W네요. 그쵸? 플러스 60W가 5개면은요. 6, 5, 30, 300W. 그쵸? 더하기 20W가 10개면은요. 200W 더하기 1kW가 1개래요. 그러면 1000W 이렇게 되네요. 그쵸? 답치면 얼마입니까? 500 더하기 300, 200 그리고 100 다 더하면은 2000W 되나요? 그쵸? 자, 2000W 이렇게 됩니다. P값이. 여기 전원 100V니까 전압 V는요. 100V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력 P는 우리가 V 곱하기 I로 계산하고요. 여기서 지금 전체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는 V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전압이 100이고 P가 2000이에요. 그러면 이때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100, 그 다음에 공 2개 약분되면은요. 20A가 되겠네요. 15A입니까? 아니요. 25입니까? 아니요. 35입니까? 아니요. 얼마요? 20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20A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짜잔! 답은 20A가 나오는 2번이 됩니다. 28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200V이면 실효값은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세 개의 값 변환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실효값이 있습니다. 세 개의 값 각각 어떻게 되나요? 최대에서 평균 갈 때는요. 곱하기 0.637 최대에서 실효 갈 때는요. 곱하기 0.707이죠. 지금 값은 얼마라고 합니까? 지금 값은 최대값, 평균값, 실효값 중에 평균값이 200이라고 해요. 그쵸? 평균에서 실효 갈 때는 얼마입니까? 곱하기 1.11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1배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200이 얼마 될까요? 곱하기 1.11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면은 한 220 정도 나올 텐데. 그쵸? 정확하게 1.11이니까 한 222V 정도 될 겁니다. 1번 180 작아집니까? 아니요. 3번 280이 이렇게 커져요? 아니요. 380 아니요. 얼마? 한 222V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2번 222V가 됩니다. 29번 RC 직렬 회로의 과도 현상에서 시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RC 직렬회로라는 거를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직류 전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RC 직렬회로라고 합니다. 처음에 전원을 인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원이 쭉 가다가 점점 충전이 되겠죠. 점점 충전이 되면은 처음엔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양쪽에 전하가 축적이 되니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전류가 처음에는 많이 흘렀다가 쭉 이렇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그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가로축을 우리가 시간 t라고 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좀 쭉 줄어들 겁니다. 이 마지막 최종값이 63.2%에 도달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시정수 타우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R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R 값과 C 값을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크면은 전기 잘 못 흐를 거고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커패시터 값이 크더라도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1번.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정수가 크면, 여기 타우가 크면 당연히 과도 현상, 여기 시간이 과도 현상이니까 오래 걸리죠. 3번. 시정수는 R 곱하기 C로 표현할 수 있다? 맞아요. 그쵸? 4번. 시정수는 최종값의 63.2%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2번은 뭐라고 했길래 잘못된 걸까요? 이번에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이 빨리 사라진다? 아니요. 여기 1번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네요. 그쵸? 이번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시정수가 작아야 과도 현상이 빨리 사라지는 거죠. 2번이 잘못된 거네요. 30번. 단상전력계 2대를 사용하여 이전력계법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자, 두 전력계의 지시값이 P1 그리고 P2였대요. 삼상전력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선 3개 가는 삼상전력이 있는데, 자, 여기 전력계 하나, 2개 놓았는데 이 값이 각각 P1, P2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전력은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2개 값 더하면 됩니다. P1 플러스 P2 하면 되는 거예요. P1 그리고 P2 더하는 게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더하는 값 찾아볼까요? 1번 아니죠. 2번 아니죠. 3번 곱했으니까 아니죠. 4번 그냥 더하는 거 나와야 돼요. 답 찾아볼까요? 답은 이렇게 2개를 단순하게 더하면 됩니다. 자, 30번까지 오구초려 문제 찾아봤습니다. 총 5번 이상 나온 아주 빈도수 높은 문제들이에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기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1번 왜 안 돼요? 기전력을 유도한다? 이거 전기자 역할이죠. 3번 정류작용을 한다? 이거 정류자 역할이죠. 4번 정류자면에 접촉한다? 이거 플러스 점점점 브러쉬의 역할이죠. 3개 다 아니에요. 계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계자는 뭐라고 설명되어야 될까요? 이렇게죠. 자속을 만든다. 자,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직류기에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전압이 균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전압이 균일하면은 불꽃이 발생 안 하거든요. 자, 2번에 탄소 브러쉬와 보상건선을 쓴다? 아니요. 3번에 보급과 보상건선을 쓴다? 아니요. 4번에 자기 포화와 브러쉬 이동을 한다? 아니, 이것과 관계가 없고요. 보통 우리가 보극이랑 탄소 브러쉬를 쓴다. 자,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보극 맞고요. 탄소 브러쉬 이 두 가지 조합이 우리가 불꽃 없는 정류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극과 탄소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극과 탄소 브러쉬. 3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가 220, 극수가 6, 회전수가 1500일 때 유기기 전력이 165V이면 매극의 자속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전기자 권선은 파권이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유기기 전력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총 도체수가 Z죠. 그 다음에 극수는 P죠. 회전수는 N이죠. 유기기 전력은요 이렇게 E죠. 그쵸? 자속수 물어보고 있잖아요. 파이 물어보는 거예요. 권선 파권 A는 파권이니까 2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기기 전력식 2는 이렇게 되죠. P, Z, 파이 60A분의 N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2가 얼마라는 겁니까? 165라는 거예요.
P 얼마이길래 6, Z 총 도체수 220이고 파이 몰라요. 곱하기 60 병렬해로 쓰여 2죠. 그 다음에 N 권수는요 1500이라는 거예요. 여기 파이 얼마예요? 여기 얼마일까요? 파이 여기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0.1 대입해 보고 10 대입해 보고 그 다음에 0.2 대입해 보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와요. 아마 얼마 대입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2번, 4번, 3번 다 해도 안 될 겁니다. 0.01 넣어야지 165 딱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1번이 0.01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4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 저항이 40옴, 계좌 전류가 3A, 전기자 저항이 2옴일 때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권 발전기 어떻게 그리나요?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계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자 저항, 전기자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볼게요. 계좌 저항이 40옴이래요. 여기가 40옴이고요. 40옴.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3A 이쪽으로 가는 게 3A. 3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양쪽에 있는 전압이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4, 3, 12, 120V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120V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좌 저항, 계좌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2옴이라고 합니다. 전기자 저항은 여기 있죠. 그쵸? 여기가 2옴이라고 해요. 이때 유기기 전력 만든 게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무브화이기 때문에 여기 3A 하면 여기도 3A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만들어져서 오른쪽으로는 못 가고 왼쪽으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무브화의 상태니까 여기가 3A고요. 그럼 여기 이제 깎아먹은 전압은요. 326 6V가 되겠죠. 그러면은 단자에서 120 그리고 여기 6V 그럼 처음에는 얼마 전압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0 플러스 6해서 126V가 걸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야 하는데 어디가 답일까요? 2번 132 아니요. 3번 156 아니요. 4번에 185 아니요. 아마 126이 1번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답이죠. 126V가 됩니다. 5번 직류 전동기에서 무브화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브화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전동기는 어떤 건가? 이 직류 전동기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직권, 그 다음에 분권 뭐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이야기하죠. 직권은 뭐가 특징이 힘이 좋다. 분권은요, 이거는 정속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은 힘이 좋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기동 토크가 좋다.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뭘 주의해야 됩니까? 이거 무브화 운전하면 안 돼요. 속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브화 운전은 절대 피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복권 전동기입니까? 아니요. 타회자 전동기입니까? 아니요. 분권 전동기입니까? 아니요. 무브화가 되면 안 되는 거. 무브화 운전, 벨트를 연결해서 안 되는 거. 이거는 직권이 들어가야 되겠죠. 직권 전동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 몇 번이 될까요? 1번 직권 전동기가 나와야 합니다. 6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 중에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동기고요. 하나는 또 발전기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2번 나옵니다.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발전기는 전기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2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력 플러스 손실 중에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발전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발전기는 뭐가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위치가 어떤 거예요?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발전기는 전기가 빠지는 거라고요.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출력이 몇 번? 그러면은 2번 나오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요. 근데 지금 출력이 Q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실이 L이니까 그럼 Q 플러스 L분의 Q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1번 됩니까? 아니죠. 2번 됩니까? 아니죠. 3번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Q 플러스 L분의 Q, Q 플러스 L분의 Q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답 볼까요? 답은 이렇게 4번처럼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네요.
7번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는 문제 보고서 답 맞출게요. 기동할 때 쓰는 저항기. 저항기 중에서 이 기자 강조하죠. 기동할 때 쓰는 저항기. 단속기? 아니요. 제어기? 아니요. 가속시키는 거? 아니요. 기동할 때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저항기이기 때문에 기동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동기라고요. 그쵸? 답 몇 번? 4번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8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보통 그릴 때 이런 그림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코일, 두 번째 코일 이렇게 그리죠. 이쪽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전류가 자속으로 변해서 다시 전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전기가 뭘로 변했어요? 자기로 바꾸고 다시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전자유도라고 하죠. 전자유도에 의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정류작용이에요? 아니요. 이건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교류 직류 변환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정류작용의 개념이죠. 3번에 발열작용이에요? 아니요. 이건 줄의 법칙이죠. 4번에 화학작용이에요? 아니 이건 전지 관련될 때 나오는 거죠. 여기 전자유도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이렇게 1번 전자유도작용이 맞습니다. 9번 1차 권수가 6000회, 2차 권수가 200회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비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압비 이렇게 A로 하거든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물어보거든요.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지금 1차 권수가 N1이고요. 2차 권수가 N2예요. 그러면은 N2분의 N1 이게 권수비예요. 1차가 6000, 2차가 200이죠. 자, 여기 200분의 6000 하면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겠네요. 이게 권수비예요. 30이. 권수비 얼마가 돼야 된다? 30. 20? 아니요. 40? 아니요. 4분의 50? 아니요. 30 정도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이 답입니다. 10번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 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부하래. 무부하.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변압기에서 어떤 겁니까? 철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동에서는 왜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생기는 손실, 즉 부하손은 별로 없게 되죠. 무부하손의 대부분은요, 철에서 생기는 철손입니다. 유전체손 아니라, 동에서 생기는 동손도 아니라, 부하에서 생기는 손실이 아니라, 지금 무부하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철에서 생기는 철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11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을 넘어서 일정 값이 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원래 예를 들어 한 10A 정도만 흘러야 되는데 15A가 흘렀대요. 야, 이거 전류 너무 많이 흘렀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10A는 정상인데 15A일 때 딱 끊는 거. 그런 계전기. 그럴 때 동작하는 거 뭐가 될까요? 전류는 전류인데 과전류인 상태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라고 해서 이거 OCR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과전압 계전기입니까? 아니요. 차동 계전기입니까? 아니요.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까? 아니요. 과전류 계전기라고요.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보다. 그래서 과전류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짜잔, 답은 1번이네요. 과전류 계전기가 됩니다. 12번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와,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그렇죠? 변압기에서 이 문제 안 나오면은 약방의 감초가 사라진 것처럼 굉장히 허전하죠.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요. 변압기의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 자, 이런 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죠? 1번에 변압기 주 탱크 내부입니까? 아니요. 콘서베이터 내부입니까? 아니요. 변압기 고압축 부싱입니까? 아니요. 조금 길어요.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답이죠.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유입식 변압기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서베이터 설치 목적 이거 몇 가지로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느냐, 자, 이런 말도 물어와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느냐, 그거 콘서베이터예요. 콘서베이터 설치가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열화 방지, 그러니까 변압기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은 엔진 사이클이 많이 반복되면은 열적 기계적 특성에 의해서 엔진 오일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 한 번씩 바꾸죠. 변압기 안에 있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에 의한 열적 특성, 그 다음에 온도 변화 특성, 그리고 수분과 만나고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변압기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변압기 유와 그 다음에 공기와 접촉 면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보통 이제 콘서베이터가 됩니다. 콘서베이터 그럼 왜 설치하느냐?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충격 아니요, 통풍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그냥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답은 이렇게 2번이 맞는 거죠. 14번 특별한 냉각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의 대류작용으로 변압기 본체가 공기로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한 방식은 무엇인가? 여기 변압기 있으면은 변압기를 냉각시켜야 되는데, 냉각에 그냥 별 방법 쓰지 않고 환풍기 같은 거 막 쓰지 않고 변압기에 철심이 이렇게 있다면 변압기 철심 안에서 나오는 열이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대류되는 거, 그렇죠? 그냥 변압기 본체통 안에서 돌면서 스스로 그냥 천천히 식어버리는 거, 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 들어갔어요? 기름 들어갔어요? 아니요. 기름 들어가면은 이거 유입식이거든요. 근데 기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유입 아니에요. 유입 아니에요. 이렇게 유입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를 우리가 건식이라고 합니다. 건식. 자, 그러면 여기 바람개비 달았어요? 바람개비로 막 달아가지고 막 식혔어요? 아니요. 풍냉 아니에요. 그렇죠? 풍냉 아니에요. 잔행이 맞아요. 그래서 건식이고요. 그냥 스스로 냉각하는 거니까 잔행이에요. 그래서 건식, 그 다음에 잔행, 이렇게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되죠. 답은 이렇게 맞습니다. 건식, 잔행식입니다. 15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53V이고 전격 무부하 시의 2차 단자 전압이 220V이다.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수정했어요. 자, 일단 이 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빼기 전격,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100%. 전압 변동률이라고 물어보니까 엡실론은 이걸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전격은 Vn 분의 무부하 V0 빼기 Vn 곱하기 100%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전격이 지금 220이라고 하잖아요. 220 분의 무부하 253 빼기 220 곱하기 100%. 자, 이거 답 얼마일까요? 1번에 7.5? 아니요. 10.2? 아니요. 7? 아니요. 아마 15%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 15%로 대답하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16번 단상변압기 3대로 델타 결선하여 운전 중에 한 대 고장으로 부의결함했을 때의 출력 물어보고 있습니다. 100km짜리 3대래요. 그럼 딱 이렇게 딱 3대가 있는 거죠. 100km짜리 하나, 둘, 셋.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거? 300kVA 되는 거죠. 아, 요거 델타 결선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V 결선 한 대가 이제 고장 났대요. 한 대가 딱 고장 났다고 해보죠. 2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률이 얼마예요? 86.6%거든요. 그래서 100km를요 86.6km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대 합치면 이거 얼마일까요? 8, 2, 16, 172.3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출력 얼마입니까? 원래 300이었는데 172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력비가요 70.7%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번 100km입니까? 아니요. 3번에 245입니까? 아니요. 4번에 300입니까? 아니요. 답은 172 정도, 뭐 반올림하면 173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 173kVA가 됩니다. 17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되어 있는 거, 힘이 좋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순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꼭 했었죠. 반, 그 다음에 콘,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쉐, 반콘분 쉐 이런 말 했었죠. 그쵸? 반발,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반발 기동 나오고 반발 유도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콘 분 쉐, 반콘 분 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번 볼까요? 반, 분, 콘 아니에요. 2번 분 아니에요. 4번에 콘, 분, 반 아니에요. 반, 콘, 분, 쉐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자, 답 한번 볼까요? 답은 3번 반, 콘, 분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하나 것까지 더하면은 반, 콘, 분, 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18번 5.5kW. 자, 200V 유도전동기의 전체 전압 기동 시 기동 전류는 150A였대요. 자, 여기 Y델타 기동 시 기동 전류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Y델타 기동했다는 것은 얼마로 바꿨다는 겁니까? 처음에 Y로 할 때는요.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150A였는데 원래. 자, 이거 3분의 1로 줄이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50A가 된다는 얘기겠죠. 3분의 1 값이니까요.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50A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70 아니죠. 95 아니죠. 87 아니죠. 얼마? 50이 나와야지 답이 될 것 같아요. 답은 50입니다. 19번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거 때로는 뭐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때로는 효율과 역률이 가장 좋은 거 이런 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분상, 쉐이딩, 반발 이런 거 다 해당되지 않고요. 여러분 역률 효율 가장 좋은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콘덴서가 들어간 콘덴서 기동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라는 말을 이런 문제에서는 꼭 찾으면 좋겠어요. 답은 1번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2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를 속도 제어한대요. 삼상 유도전동기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P분의 120에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P 제어하는 게요. 이게 극수 제어법이에요. F 제어하는 게 이게 주파수 제어하는 거예요. 이 주파수 제어하는 것은 어떻게 된가요? 이 직류로 바꾼 다음에 직류를 다시 원하는 교류로 바꾸는 거죠. 요 주파수를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볼까요? 자, 극수 변환입니까? 아니요. 전압 제어입니까? 아니요. 초퍼 제어입니까? 아니요. 여기 이제 인버터를 이용한 제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바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파수를 바꾼다는 거죠.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주파수를 바꾸는 제어법이 바로 인버터 제어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주파수 제어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21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A기, 그 다음에 여기 B, A, B라고 하는 기기 두 개를 이렇게 병렬 운전시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자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에 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파이 자속도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유기기 전력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면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도 증가하게 됩니다. 무효 전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지상분 무효 전력이 증가하게 돼서요. 역률은 결국 안 좋아져요. 역률은 결국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기에는요. 진상, 이쪽은 지상분 무효 전력이고 비기에는 진상분 무효 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는 진상, 여기는 역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1번 A기의 역률은 높아지나요? 아니요. 낮아져요. 양쪽의 역률이 높아지나요? 아니요. A, B 양발적 역률이 낮아지나요? 아니요. A는 낮아지고 B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요. 역률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반대로.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기의 역률은 높아진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어요. 22번 VVVF는 어떤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지금 여기 볼테이지를 가변하고 프리퀀시를 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리어블은 가변, 볼테이지는 전압, 그리고 베리어블은 다시 가변, 그다음 프리퀀시는 주파수.
전압과 주파수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VVVF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는 어떤 전동기에 적합할까요? 직류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류기는 주파수라고 하는 뜻이 아예 없죠. 교류 전동기에 쓰이게 되고요. 이 교류 전동기는 보통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동기 전동기 아니에요. 직류 전동 아니에요. 직류 타이자 직류라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유도 전동기에 보통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사용됩니다. 답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유도 전동기. 23번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하가 없어요. 포화예요. 포화. 배부르게 되는 걸 우리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곡선의 형태입니다. 여기 계좌전류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게 무브와 포화 곡선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배불러지니까 이렇게. 계좌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배부르다. 계좌전류 아무리 올려봤자 전압 더 이상 안 올라가 라고 하는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계좌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울 때 우리가 단 이렇게 외웠었죠. 계좌전류와 단자 전압, 단이다. 정격 전압과 단자 정단 아니죠. 정정 아니죠. 계정 아니죠. 계단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게 답이죠. 계단, 계좌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24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에 앞설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표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표는 꼭 우리가 한번 그려야 됩니다. V, 그 다음에 이쪽이 I, 왼쪽 두 개가 발전기, 자 이쪽은 전동기, 판 위에 감자, 아래는 증자, 여기도 증자가 되죠.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 얘기하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네요. 2, 4분면이나 3, 4분면.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이상이 앞설 때, 전류가 앞설 때, 여기는 전압이 앞설 때고요. 이쪽이 전류가 앞설 때네요. 그렇죠? 전류가 앞설 때. 자, 무슨 작용이 일어납니까? 증자작용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이 표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1번 교차자와 아니요. 감자 아니요. 편자 아니요. 자속이 증가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작용? 증자작용이 일어난다고요.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25번 동기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단절권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단절권이 단이 좀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길게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전절권이에요. 전절권으로 하면은 전압은 더 커져요. 그런데 고조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파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률 좋아진다? 관계없어요. 절연이 잘 된다? 아니요. 기전력을 높인다? 전절권이 더 커요. 근데 뭐 때문에? 고조파 제거하는 거, 파형이 개선되는 거,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3번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죠. 고조파를 제거한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26번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 표를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자, 요 표 전기자 반작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 왼쪽 두 개가 발전기, 오른쪽 두 개가 전동기를 말하고요. 판 위에다가 감자, 여기도 감자, 아래는 증자, 여기도 증자. 자, 1번 볼까요? 공급 전압보다 뒤진 전류는 감자작용을 한다. 지금 동기 전동기니까 여기 해당 없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만 보는 겁니다. 공급 전압보다 뒤진 전류. 전류가 더 뒤졌을 때 이렇게 가니까 전류가 더 뒤진 건 어디입니까? 여기 4, 4분면 얘기하는 거죠. 전압이 앞섰을 때 감자작용을 한다. 아니요. 증자작용을 하잖아요. 3번에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앞섰을 때 여기 1, 4분면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교차자화작용을 한다. 아니요. 감자작용을 하잖아요. 공급 전압보다 뒤진 전류는 교차자화작용을 한다. 아니요. 여기 증자작용을 한다고요. 이거 다 잘못된 말이네요. 그렇죠?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앞섰을 때는요 감자고요. 전압이 앞섰을 때는 증자라고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1번 나왔네요.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앞설 때는 감자. 그 다음에
전압이 앞설 때는 증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7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거다. 자,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가장 작게 흐를 때 이때 역률은요 최고 좋은 상태죠. 코사인 세타는요 가장 좋은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0.9 아니에요. 0.9 지상 진상 뭐 다 관계없어요. 0 아니에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1 가장 좋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답은 이렇게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8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하나 되어 있으면 이거 다이오드잖아요. 그렇죠?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단자 하나가 더 있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양방향이고요. 방향은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자가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방향 단자가 세 개 있으니까 3단자 사이리스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부르죠. 1번 SCR 아닙니다. SCR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노드, 캐소드, 그리고 게이트가 돼야 되죠. GTO 아니에요. UJT 아니에요. 이거는 트라이액입니다. 답은 이렇게 되죠. 트라이액이 되어야 되죠. 29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SCR 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게이트까지 있고요. 에노드는요 P형 반도체고요. 게이트는 P형 반도체고 캐소드가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PPN 이렇게 되거든요. 1번에 N형이다 아니에요. 3번에 NP형이다 아니에요. 4번에 PN형이다 아니에요. 그냥 P형입니다. P형. 답 볼까요? 답은 이렇게 되죠. P형이 맞습니다. 30번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무엇인가?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온 될 수도 있고 오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껐다가 자기가 켤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자기 소호라고 하죠. SCR은 그 능력이 없어요. 켤 수는 있는데 끌 수는 없어요. 트라이액도 안 됩니다. LASCR도 안 돼요. 이거는 뭐가 되나요? GTO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GTO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답은 이렇게 되네요. GTO가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기기기 서론 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는 그 각각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PDF 파일 받으시면은 PDF 파일은 중요도, 난이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해설도 다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PDF 자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비 넘어갈게요. 전기 설비 1번 다음 중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5개용은요 아웃도어니까 5, 가교는요 크로스라는 말로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OC라는 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OE는요 5개용 폴리에틸렌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아니고요. 자, 3번 CV는요. 이거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교와 비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4번은 비닐 절연 비닐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5개용은 그리고 가교는 OC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2번 전선 약호 중에서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선에서 일반적으로 구리는요 연동과 그 다음에 딱딱한 거 경동이 있습니다. 경동은 뭐라고요? 연동은 부드러운 거고요. 두부도 연두부는 부드러운 두부잖아요. 그렇죠? 경동은 딱딱한 동이에요. 딱딱하다고 해서 하드 이렇게 하드라고 나타내는데요. 경동은 H가 그 하드라고 하는 뜻의 H예요. 1번에 MI는 이거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MI는 해당되지 않고요. NR은요 비닐 절연 네온이라는 것이라서 해당되지 않고요. OC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이에요. 해당되지 않고요. 4번 H는 경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경동선이 답이 됩니다. 3번 사심 캡타이어 케이블 심선의 색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케이블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심선이 있다면 어떤 색으로 되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 심은요 흑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선 색깔이 흑백 그 다음에 적 혹은 흑백 녹 이렇게 혹은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흑백 적 녹 황
흑백, 적, 녹 이렇게 들어갑니다. 흑, 백, 적, 녹. 흑백, 적, 흑백, 녹 두 개를 합친 거. 흑백, 적, 녹 이런 형태로 케이블 심선이 색상 선정됩니다. 흑백적 청 아니요. 흑백적 황 아니요. 흑백적 회 아니요. 흑백적 녹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번 흑백적 녹이에요. 4번 전선의 PVC 절연물에 대한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인가? 이렇게 전선 온도 물어보는 경우가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요 70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열용이라는 말, 열에 더 견디는 거라고 하면은 그때는 90도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어봤기 때문에 최고 허용 온도는 70도가 됩니다. 85도 아니에요, 90도 아니에요, 105도 아닙니다. 70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70도가 됩니다. 5번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전선이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맞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2번 기계적 강도, 가효성이 풍부할 것? 이거 맞죠. 당연히 이런 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3번에 내구성이 크고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은 무게인데 당연히 작아야죠. 맞죠. 4번에 시공 및 접속이 쉬울 것? 맞죠. 이거 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아니 1번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틀린 걸까요? 고유 저항이 클 것? 아유 이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고유 저항은요 작아야 되겠죠. 저항은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전선의 조건인데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네요. 6번 전선 접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2번 접속 부분은 납땜한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납땜합니다. 4번 절연을 원래의 절연 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충분히 한다. 좋은 말이죠. 충분히 한다. 아니 2번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틀린 말이 될까요? 2번은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한다? 아니요. 유지는 8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잘못된 말이네요. 7번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선 하나가 있는데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꼬는 게 트위스트 접속이 되죠. 이 트위스트 접속은요 서로 꼬기 때문에 가늘어야 해야 돼요. 너무 이제 굵은 거는 트위스트 접속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2, 3, 4가 왜 안 되냐면요. 얼마보다 두꺼운 거 이상?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얼마보다 두꺼운 거 아니죠. 얼마보다 두꺼운 거 아니죠. 가늘어야 돼요. 가는 전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얼마보다 더 작아야 된다. 얼마 이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답이죠. 2.6mm 이하 가는 단선의 직선 접속에 사용된다. 자, 이 말이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의 용도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8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자,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자, 이만큼만 흘리세요. 자, 여기 전선이 하나 있는데 이 전선에는 한 30A까지만 흘릴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예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흘릴 수도 있어요. 32A, 35A 막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안전을 우리가 보장한다 못한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전류,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의 줄전류? 아니요. 불평형 전류? 아니요. 평형 전류? 아니요. 허용할 수 있는 전류예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허용 전류가 됩니다. 9번 두 개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길이 하나 있는데요. 전선이 하나로 가다가 이제 병렬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로 가는 거를 우리가 전선의 병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은 50제곱밀리미터, 구리는 50, 알루미늄은 7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똑같은 도체를 사용해야 되고요. 똑같은 굵기, 똑같은 길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같아야 돼요. 저항이 같으려면은요, 도체 종류, 굵기, 길이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4번에 같은 극간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2번 전선에 퓨즈 설치한다? 아니요. 만약에 한쪽 선에 퓨즈 설치했는데
그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전류가 다 몰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번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속하는가? 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커넥터가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 전선이 이렇게 와서 전선 두 개를 접속한다. 어떤 접속을 사용할까요? 두 개를 그냥 서로 이렇게 종단 부분, 끝나는 부분을 서로 꼬는 방식. 이거 뭐라고 할까요? 쥐꼬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박스 안에 쥐가 있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요. 트위스트입니까? 아니요. 브리타니아입니까? 아니요. 슬리브 사용합니까? 아니요. 그냥 쥐꼬리 접속이에요. 가는 전선이잖아요. 그쵸? 굵은 것도 아니라 그냥 가는 거 쓰는 거니까. 이렇게 쥐꼬리 접속이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이나 옆면에 따라 붙일 때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자 공사를 할 때 벽에다가 붙인다. 만약에 하나 애자를 이렇게 걸었을 때 여기다가 전선을 딱 걸었다면은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여기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이 거리는요 2m죠. 애자는 2m가 되는 겁니다. 금속관일 때도 2m고요. 그쵸? 합성 수지관은 1.5m가 되고요. 덕트는 3m 이렇게 되잖아요. 1m 아니에요. 1.5m 아니에요. 이건 합성 수지관입니다. 3m도 아니에요. 2m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m가 맞죠. 12번 공연장의 저압 옥랩에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의 사용전압은 최대 몇 볼트 이하인가 물어보시다. 공연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연장에는 3상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380볼트도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되어야 될까요? 380볼트를 허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기준을 400볼트로 놓아야 되겠네요. 440 아니고 450도 아니고 750 아닙니다. 이거 300볼트에 깔릴 수 있는데요. 300볼트는 여러분이 화약 저장하는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약총 300원, 공연장 400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압은 400볼트가 되어야 합니다. 1번 400볼트죠. 13번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할 때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새들로 합성 수지관을 고정할 때는 자, 이런 거 이제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들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배관을 고정하죠. 자, 이때 거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거리가 금속관일 때는요. 금속관일 때는 2m예요. 근데 이때가 합성 수지관, 플라스틱관은요 1.5m가 됩니다. 그래서 2번 2m 아니에요. 2.5 아니에요. 3m도 아닙니다. 1.5m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5m가 됩니다. 14번 PC 테이프의 용도로 옳은 것은 PC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물고기 아닙니까? 낚시하는 테이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관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배관에다가 전선 넣어야 되는데 전선 넣는 게 어려우니까 미리 이렇게 끈을 쭉 놓고 이 끈에다가 전선을 물린 다음에 이 끈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선이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PC 테이프라고 합니다. 뭐 현장에서는 요비선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요비가 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PC 테이프 아니면 뭐 강철선 이런 말 써도 됩니다. 일본에 전선을 테이핑하려고 쓴다? 아니죠. 전선관 끝마무리 위해서 사용한다? 아니죠. 합성 수지관을 구부릴 때 사용한다? 아니죠. 배관에 전선 넣을 때 쓰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가야 되죠.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된다. 답 3번이 되네요. 15번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에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배관이 있고요. 또 배관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배관을 넣을 때 이렇게 좀 큰 배관 안에다가 다른 배관을 삽입했다고 한번 해보죠. 다른 배관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서로 다른 배관이죠. 그렇죠? 여기를 A라는 배관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여기를 B라는 배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B 배관 이렇게 넣을 때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되냐 도대체 이 깊이를. 이 깊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관 바깥 지름에 보통일 때는 1.2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요 0.8배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넣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요 뭐 접착제 사용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게 일반적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배 넣어야 되겠네요. 1번 0.8배 아니에요. 이거는 접착제 사용할 때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할 때니까 1번 해당되지 않아요. 1.5배 없어요. 1.8배 없어요. 이런 말. 그쵸? 0.8배 아니면 1.2배가 해당되는 겁니다. 2번 1.2배 이게 답이 되죠. 16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무엇인가? 보통 이렇게 전주가 있는데 이 전주가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하는 선, 이걸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죠. 자,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어쨌든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목주 사용해도 괜찮아요. 철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철탑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주,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철로 되어 있는 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탑에는 이 지지선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지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 4번 철탑은 안 됩니다. 17번 저압 옥내 분기회로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기점에서 몇 미터 이하에 시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선이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분기하는 선이 지나간다. 이 사이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고 싶다. 여기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되는가? 3m 이내에다가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m 해당되지 않고요. 8m 아니고요. 12m 아닙니다. 얼마? 3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m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1번 3m가 됩니다. 18번 일반적으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할 곳은 어딜까요? 자, 1, 2, 4번이 왜 안 돼요? 여기 접지선 안 되죠. 그쵸?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접지선, 그 다음에 중성선, 여기는 절대 안 된다고요. 2번도 어쩌고 저쩌고 중성선이잖아요. 여기 안 돼요. 4번도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안 돼요. 접지선, 중성선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은 가능하죠. 송배전선의 보호용 인입선 등 분기선을 보호하는 곳, 여기만 맞는 거예요. 접지, 중성 안 됩니다. 19번 저압 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 흐르는 회로를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이용해서 트립하는 경우 차단기는 몇 분 이내에 동작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용 배선 차단기인 경우에는요, 부동작 전류가 있고 동작 전류가 있어요. 부동작 얼마에서는 동작하면 안 됩니까? 1.13배에서는 동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작 전류가 있어요. 얼마? 1.4배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트립할 때 차단기는 몇 분 이내에 동작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보통 우리가 63A 이하일 때는요 60분 이내에, 그리고 63A 초과일 때는 120분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60A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63A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몇 분? 60분 이내에 동작되어야 됩니다. 15분 아니에요. 30분 아니에요. 120분 아니에요. 그냥 60분입니다. 답은 3번 60분이 되겠네요.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20번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적합한 누전 차단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요 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격 감도 전류도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시간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도 전류는 얼마여야 될까요? 감도 전류는 15mA고요.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요 0.03초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작은 전압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1번 전격 감도 15, 0.03. 맞는데 전압 동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0.3초, 4번도 0.3초이기 때문에 요거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그 다음에 0.03,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 동작형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답이 되는 거죠. 15, 0.03, 그리고 전류 동작형이 답이 됩니다. 21번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전기 울타리는 가축 침입이나 이렇게 탈출 같은 거를 방지하려고
울타리 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전기 울타리라고 하죠. 여기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수목과의 거리는요 30c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전선 굵어야 돼요. 2mm 이상의 경동선 사용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4번에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일 것. 요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 쉬운 곳에,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뭐 위험 표시 이런 표시 좀 넣어야 됩니다. 위험 표시 이런 거 놔야 됩니다. 3번은 뭐라고 했길래 틀릴까요?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거리가 2cm 이상일 것, 2cm 이상이 아니라 2.5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22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도관로, 수도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수도관은 접지 저항이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시죠? 그쵸? 3옴 이하가 되어야 되는 수도관을 접지선으로 쓰고 싶다면, 접지극으로 쓰고 싶다면 저항이 좀 작아야 된다. 이때 저항은 3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1옴 아니에요. 2옴 아니에요. 4옴도 아니에요. 얼마? 3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3옴입니다. 23번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동판을 사용할 때 면적이 몇 제곱센티미터 편면 이상이어야 되는가, 얼마나 좀 커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두께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면 넓이를 이야기 물어볼 수도 있는데, 두께 물어볼 때는 0.7mm 이상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면으로 물어보게 되면은요 900제곱센티미터 대답할 수 있습니다. 300 아니에요. 600 아니에요. 1200 아닙니다. 얼마? 900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3번 900이 됩니다. 24번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에서 한 집으로 가는 전선이 있고요. 그 또 옆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전주에서 한 집으로 가는 거. 두 번째 그 집에서 또 옆집으로 가는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빨간 거는요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죠. 여기 초록색은요 옆집에서 따왔다고 해서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가공전선? 아니요. 가공지선? 아니요. 가공인입선? 아니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따온 거잖아요. 이웃 연결 인입선 혹은 뭐 연접 인입선, 이렇게 인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 연접 인입선, 이웃 연결 인입선이 됩니다. 25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금속관 공사의 끝부분에 빗물 침입을 방지하는 데 적당한 거. 박스입니까? 아니요. 부싱? 아니요. 터미널 캡? 아니죠. 이렇게 배관 끝에다가 놓아서 들어올 수 있게 전선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게 만든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입구에 씌우는 거라고 해서 엔트런스 캡이라고 하죠. 그래서 빗물 침입을 방지하게 되죠. 플로어 박스, 부싱, 터미널 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이렇게 엔트런스 캡으로 놓을 수 있죠. 26번 저압 가공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자, 1번 저압 가공전선은 나선, 절연전선, 다시명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맞고요. 자, 2번에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400V 초과하고 C가지에 있어라는 경우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된다. 맞죠? 이거 다 어렵죠. 그쵸? 이거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왜 옳지 않은가 볼까요? 4번이거든요. 400V를 초과하는 경우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0V 초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400V 초과한다면 뭐 10만 볼트, 20만 볼트, 100만 볼트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용전압이 400V 초과할 때는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가공전선은요. 그래서 4번에 해당되지 않아요. 27번 고압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의 2차 측에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초 이내 1초 초과해서 자동으로 전로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1에서 2초 이내, 그 다음에 1초 이내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요.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이 되고요. 1에서 2초 이내에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일선 지락진류분의 300으로 놓을 수 있고요. 자, 1초 이내 차단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일선 지락진류분의 이때는 600. 무려 이제 150의 4배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150, 1에서 2초에는 300, 1초에는 600 이렇게 놔야 됩니다. 1번 아니죠. 3번 아니죠. 4번 아니죠. 1에서 2초라고 지금 딱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0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8번. 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설하는 필회기의 설치 장소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일단 설치 장소로 옳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으로. 그래서 공중과 그 땅에 있는 것이 만나는 곳 좋아요. 여기야.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인출 들어오거나 나가는데 맞아요. 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맞아요. 3번은 뭐라고 했길래 잘못됐을까요? 고압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 아닙니다. 여기는요 고압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압측, 전압이 낮은 쪽이 아니라 높은 측, 고압측 혹은 뭐 특고압측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된 겁니다. 29번. 일반적으로 고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하여야 할 높이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압이라는 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로라는 말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압일 때가 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6m가 됩니다. 그래서 저5, 고6 이렇게 되는데 지금 4m? 아니요. 5m? 아니요. 6.5는요. 철도 횡단할 때 철도, 궤도 이런 말 나오면 6.5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도 아니에요. 자, 여기는 지금 고압이니까 6m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6m인 3번이 될 거예요. 이렇죠? 6m 이상 3번이 답입니다. 30번. 저압 배전반에서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의 최소 유지 거리가 얼마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배전반 있어요. 이 배전반에서 사람이 앞에 가서 점검 같은 거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문 열었을 때 공간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만큼이 되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앞면에서는요 1.5m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뒷면에는요 0.6m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1.5가 되는데 1번 0.6은 너무 좁아요. 그렇죠? 여기 1m도 좁아요. 1.7 상관없고요. 1.5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1.5m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전기 이론, 기기, 설비 총 30개씩 90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보통 문제들이 제가 이렇게 전체 보기를 다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였는데 이번 영상은 조금 특이하게 답을 보여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조금 색다르게 풀어봤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오고초려 내용을 통해서 충분하게 많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항상 다산에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